소리 됩니까?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행정법 총론을 2달간 공부하게 될 김형섭이라고 해요. 책의 저자는 아니야. 책의 저자는 아니지만 우리 이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행정법을 본격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행정법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험 제도가 필수 3과목에 2과목 선택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행정법을 많이 선택을 안 하는 편이야.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에 있어요? 이게 저 국가적 시험을 볼 때 뭐라 하더라?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직렬이라 그러지. 뭐 우리 공무원 직렬을 뭐 세무직, 일반 행정직, 뭐 교육 행정직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정학이 제일 이제 직렬에 여러 직렬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회가 지금 현재로는 넓다. 이런 차원에서 행정학을 좀 더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어차피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애초에 가려고 하는 직렬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직렬에 맞춰서 공부하면 이제 뭐 어떤 과목을 택할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공무원, 세무직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행정공무원이 되려면 행정법을 모르면 고생을 하게 돼 있어. 들어가서. 그래서 뭐 여러모로 들어가서도 유리하고, 다만 이제 행정법이 처음에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그래. 법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갔다고 하면 최소 저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예를 들어 법학개론이라든지 뭐 민법, 총칙이라든지 뭐라도 법학 과목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들어봤으면 거기서 쓰는 법학에서 쓰는 용어들이 공통된 용어들인데, 그런 용어들이 조금 낯설지는 않을 텐데 대부분 보면 다 법이라는 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점에서 좀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하고는 너무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그게 처음에 좀 와닿지가 않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우선적으로 용어에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말의 뜻이, 문장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게 되죠. 그죠? 우리 영어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해석하듯이 이 용어를 알아야, 이 법학에서 행정법에서만 쓰는 용어를 알아야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 하루아침에 금방 안 되잖아요. 단어들을, 기본적인 어느 정도 단어들을 익히고 해야 문장을 해석하고 해야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듯이, 따라서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특히 행정법은 단계적으로 이제 용어 익히고 또 그다음에 그 어떤 논리 체계를 익히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야. 모든 과목은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일정 단계를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안정적인 그 득점을 하는 과목이 또 행정법이기도 하다. 법학 과목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시험 과목이, 우리 국공무원 시험 과목이 필수로 5과목이 있었어. 그때는 행정법을 필수로 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수험생들의 합격을 하는데 가장 이 디딤돌이 되는 과목이 행정법이었어. 왜냐면 안정적으로 고득점이 나오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면. 그래서 다른 과목, 우리가 익숙한 과목이 뭐야, 국어, 뭐 한국사, 영어 이런 거 많이 접한 거라 익숙하잖아. 익숙한데 그 필수 3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요. 원래 어렵게도 내고, 그 점수가 안 나오니까 평균점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 바탕이 기본이 되어지는 과목이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이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 선택 과목이 되면서 조금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외면을 조금 받긴 했어, 그죠?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력하면 안정적인 점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 과목이 또 하나 갖는 특성이 논리적이야. 논리적.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렇다, 이런 논리 구조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원칙에 따르면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이 원칙이 하나 있고 다만 요런 특수한 경우에는 요렇게 해결한다. 이렇게 논리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과목을 받아들일 때 수험생마다 좀 편차가 있겠죠. 자기가 조금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법 과목이 맞는 거야. 응? 반면에 우리 선택 과목으로서 행정학이라는 약간 논리적인 체계는 조금 떨어지지. 예? 막 중구난방이고 막 이렇게 너무 퍼져 있고. 근데 우리 법은 딱 정해진 딱 범위 안에, 예? 그 범위 안에서만 논리 체계를 이해하고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은 그러한 과목이고, 또 하나 말을 하자면 우리가 현행 시험 제도하에서 선택 과목을 무슨 과목을 두 과목을 택하느냐가 합격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물론 기분상으로는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하고 행정학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응? 그러니까 다른 한 과목은 뭘 택했다고 치고 행정법하고 행정학을 택했는데 행정법은 어렵게 나왔고 행정학은 쉽게 나왔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선택 과목은 난이도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조정 점수제라고 해서 그래서 행정법 이제 선택 과목의 평균을 내겠죠. 그 과목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그 평균을 내봐 가지고 평균이 너무 떨어진다 이 과목에서 그러면 이 시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선택 과목에서 어려웠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다 조정을 가해가지고 올라가야 평균이 오히려 어렵게 내면. 근데 쉬운 시험은 잘 봐서 예를 들어 100점 맞았지? 그래도 어떻게 돼? 조정 점수제로 하면 다른 과목 선택 과목에서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거의 그 차이가 별로 안 나게 이렇게 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이 어렵게 나왔냐 쉽게 나왔느냐가 크게 차이를 보이기는 하잖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럼 조금 그 사람의 운에 따라서 자기는 어떤 과목을 택했는데 그해 시험이 되게 쉽게 나왔다. 그 과목 선택한 사람만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택했느냐에 유리하게 되는 거, 요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정 점수제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 과목을 택해서 꾸준히 하면 안정적으로 점수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과목을 택하든지 간에. 합격을 결정짓는 건 국어, 영어, 국사 필수 3과목이야. 그 필수 3과목은 만점이 말하자면 100점이야. 근데 우리 선택 과목은 거의 만점이 한 75점 정도? 만점이 그 정도로 매겨지는 거예요. 75점 정도로. 거기서도 선택 과목 간의 편차를 또 조정해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만드니까 조정 점수를 조정해서. 그래서 당락에 큰 영향을 안 끼친다. 그러니까 자기 맞는 과목을 꾸준히 밀고 가는 게,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법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뭘 공부하는 내용이냐, 어떤 걸 공부하는 내용이냐에 대해서 전체 구성하고 공부하는 방법 내지 요령을 잠깐 언급을 해보면, 우리 행정법 총론이라고 해서 우리 9급의 시험 범위는 크게 4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응? 4개 파트.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일단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출제 경향 머리말 있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있고 그다음에 이 책의 차례 해 가지고 목차가 나오죠. 응? 자, 목차를 보면 편으로 크게 따지면 행정법 통론. 그죠? 행정법 통론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기도 한데 행정법이라는 건 국가의 작용 중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야. 응? 국가작용은 오늘날 셋으로 나눈단 말이야.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 입법, 사법, 행정 들어봤죠? 응. 그래서 그 중에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작용이니까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이란 작용은 어떤 작용이냐 간단히, 그지?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 적용되는 행정법이라는 법은 어떤 법을 말하고 어떤 종류가 있고, 응? 이런 것에 관한 게 챕터 2에서 행정법, 그죠? 그러면 챕터 3하고 4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하고 국민 사이의 행정 작용과 관련돼서 국민하고 사이에 무슨 권리, 의무 이런 게 생기고 하는데
그런 관계를 행정상 법률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개인들 사이에 권리 의무 생기는 관계하고 행정을 둘러싸고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이 권리 의무 관계는 같은 경우도 있고 좀 다른 특성도 있고, 응? 그런 특성 다른 거 어떤 게 좀 다르냐 그런 걸 좀 살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편은 행정작용법.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가가 국민한테 하는 행정작용들 있는데, 현실에 보면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작용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성격 갖고 있는 작용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같은 동일한 논리로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국가가 이제 행정과 관련된 법을 만드는 거, 응? 행정 입법.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법을 국민한테 그때그때 적용하는 거, 집행하는 거, 이제 행정 행위, 응? 뭐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행정 입법이나 행정 행위 같은 거는 이제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한테 강제로 법 집행하는 작용이고, 또 국민한테 무슨 권고를 한다든지 국민하고 계약을 맺는다, 이런 비권력적, 비강제적으로 관계 맺는 것도 있어요. 그런 비권력적인 작용,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러한 행정 작용을 할 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용도 법이 정한 대로 맞게 해야 되지만 절차도 정당한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돼. 오늘날 강조되는 건 정당한 절차입니다. 응? 그죠? 그래서 또 법으로다가 절차를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 국민한테 뭐 영업 정지를 시키다든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뭔가 운전면허 취소 정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불이익한 행정 조치를 할 때는 상대방 국민한테 먼저 뭐 해야 될까? 상대방한테 미리 통보를 하고 이런 조치 나갈 거다. 통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당신 할 말이 있으면, 변명할 거 있으면 언제까지 변명해라. 이런 기회를 주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최종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절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나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한편 넘어가면 정보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굉장히 중시되죠. 우리 국가는 개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보유하고 있어. 그걸 이제 행정을 하면서 자료로 삼죠. 그런데 한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비판하고도 싶고, 그죠? 정부가 국민의 세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일하나 알고 싶잖아. 그죠? 이러면 어떻게 돼? 정부 기관에다가, 행정기관에다가 내가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 응? 정보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국민에. 예를 들어, 정유라. 응? 이대 정유라. 체육학과에 입학했잖아. 정유라는 뭐 자기는 대학 갈 생각도 없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뭐 했다고 그러잖아.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사립대학이지만 우리나라 이 학교는 이제 사립대학이든 국공립대학이든 교육 업무라는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나 정유라하고 직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도대체 이화여대학교에서 정유라를 어떻게 해? 응? 입학을 시켰고 뭐 그 체육 특기생들을 어떻게 학점을 줬고 뭐 관리 어떻게 알고 싶다? 이대에 청구할 수 있어. 나 그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게 대표적인 예지만 뭐 행정기관 시청에다가도 할 수 있고, 응? 정부기관에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 달라 요구해서 공개받는 그런 게 또 오늘날 중시되고 있고, 한편 국가기관이 수집한 정보 그 중에는 국가 기밀에 속할 것도 있고, 때로는 또 뭐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것도 있겠죠? 이거 함부로 막 공개했다가는 함부로 공개하거나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게 막 해킹당하고 누설되면, 누출되면 개인의 큰 피해 생길 수 있죠? 우리 뭐 주민등록번호도 하도, 그죠? 해킹당하고 메일만 해킹돼서 스팸 메일 많이 받고 하잖아요. 응?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오늘날은 개인의 정보가 돈이고 힘이야. 응?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개인 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함부로 막 이용하고 오남용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제도, 정보 개인 정보 보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것도 중시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편 제 3편에서는 국민한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상대방 국민한테는 법대로 이제 세금을 부과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되죠.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거고, 또 안 내고 있으면 누군 내고 누군 안 내고, 이 형평에도 안 맞아. 그리고 세금이 거쳐야 그거 가지고 뭐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건데, 그죠? 문제가 있죠, 여러모로.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났을까?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뭔가 강제로 세금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법에 도입을 해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세금 안 내면 독촉장을 보내고 연체료를 물려. 그죠? 응? 연체 이자 물리고. 그죠? 그런데 연체 이자만 물리는데 계속 안 내고 있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어. 그래서 법에 어떻게 났을까요? 재산을 압류. 그죠? 재산을 갖고 있는 제 땅이나 건물이나 자동차나 뭐 압류할 수 있도록 해놔요. 압류를 해서 경매로 팔아. 그래갖고 그 판돈에서 세금을 강제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또 그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 법을 또 잘 알으니까 안 내. 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은 뭐 독촉장 날라오고 재산 압류한다 그러면 겁나잖아.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서는 어떻게든 세금을 낼 텐데, 이게 애초부터 안 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법을 또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법이 뭐라고 되냐면 그 안 내는 사람 앞으로 돼 있는,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만 압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놔요. 땅이든 건물이든 자동차든 다 자기 거로 안 해놔. 실제는 자기 건데도. 그래갖고 다 법대로 해라 이거야. 응? 뭐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그죠?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법은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 소유로 된 재산만 압류해서 경매로 팔았고 세금을 강제로 걷게 돼 있는데, 그걸 또 피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대응책, 그죠?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세금 안 내는 고액 일정 금액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또 해외여행 못 나가게 합니다. 해외 출국 금지를 시킨다든지, 또는 해외에 나왔다 들어오고 할 때 어떻게 돼?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세밀하게 압수수색, 갖고 있는 그 소지품들 다 감나가는 건 다 그 공항에서 다 그냥 다 뺏어버리는 거야. 응?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또 법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확보순환이라고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건 국민이 따라야 될 의무를 이행을 안 할 때 우리 행정기관, 즉 공무원 측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무를 이행하게끔 강제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뭐뭐 있나,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써오던 수단들이 있고, 옛날부터 써오던 수단들 여전히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효과성이 떨어져. 자꾸. 그러니까 새로운 수단들을 또 자꾸 도입을 해가는 추세.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4표는 행정기관은, 우리 행정기관, 즉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민한테 법 집행을 해야 돼. 세금을 부과할 때도 적법하게. 응? 그런데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 어떻게 돼요?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게 고의인데, 이렇게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이 뇌물 받고 누구를 허가를 내준다, 그럴 수도 있잖아. 알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법이 있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위법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로 과실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알았어야 했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경우. 네, 그래서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직무를 위법하게 처리해가지고 국민에게 손해가 나면 그 손해 배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 돈으로 피해 생긴 거 물어주도록 하는 제도 있죠?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또 국가가 엊그제 보니까 뭐였더라? 엊그제 뉴스가 6월 30일 날인가? 고속도로 새로 강원도 양양까지 고속도로 뚫었다 그랬죠? 그래갖고 뉴스 보니까 서울 강일라들 여기 구리 지점부터 그 강원도 양양까지 90분이면 간다 막 선전했어, 그죠? 한국도로공사.
사람들이 새로 뚫린 길로 가보자 다 되는 거 아니야. 4시간 걸린대, 4시간. 90분 간다는 게. 그래갖고 막 열받아갖고 뭐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몰린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도로 만드는데, 다 거기에 다 국가 땅이었을까? 아니죠. 그죠? 거기는 대부분이 개인 땅들이 있었을 거야. 고속도로 만드는데. 그죠? 근데 그 고속도로 만드는데 개인 땅이 필요해요. 근데 고속도로 만드는 건 누굴 위한 거야? 말하면 사회 전체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거죠. 고속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이제 공익을 위해서. 그러면 그거 한국도로공사가 만든다고 치자. 그죠? 원래 이제 국가가 할 일을 또 도로공사라고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권한을 준 거야. 고속도로공사가 이제 그 도로를 만드는데 개인 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도로 만드는데 개인 땅 필요해. 공익을 위해서도 일단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국가도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일단 뭐부터 해볼까요? 그 땅 가진 개인들한테 여기 고속도로 놔야 되니까 고속도로 구간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여기 당신 땅이 여기 위치해 있으니 땅을 팔라고 그럽니다. 파시오.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안 판대. 근데 고속도로 만드는 공익을 위해서는 되게 필요해.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어.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강제로라도 땅을 뺏어서 도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개인은 원치 않지만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 좀 해라. 그리고 법에 따라 땅을 강제로 뺐습니다. 이런 이제 공익적인 용도로 공익적 용도로 땅을 강제로 뺏는 걸 수용한다 그래. 공용 수용이라고 해서 뺐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서 뺀 대신에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땅값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응? 우리나라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니까 아무리 공익 목적이 필요해도 개인 재산을 그냥 공짜로 뺏을 수는 없어.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강제로 법에 따라 뺐되 그 재산 가치는 돈으로 보상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법에 따라 하는 거니까 적법하게 강제력을 써서 국민의 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뺏었을 때 그 피해를 피해를 물어주도록 하는 제도. 이게 손실보상제도라 그래요. 이렇게 국가의 위법한 직무수행 또는 적법한 공익 목적을 위한 재산권 박탈 이런 걸로 해서 국민에게 피해 생긴 걸 물어주는 제도를 이제 하나는 위법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제도를 손해배상제도, 적법한 공익 목적을 위한 재산권 박탈로 생긴 재산 피해 물어주는 제도를 손실보상제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피해 물어주는 제도를 묶어서 손해전보제도 이렇게 말하며 각각 정해진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걸 또 공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만약에 친척 중에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이걸 받았대. 뭘 위반했다고? 응? 그러면 근데 여러분 친척은 억울하대. 자기 영업정지 받은 거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는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니면 위반은 아주 가벼운 위반만 했는데도 과도하게 영업정지 막 3개월 이건 너무 심했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응? 근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뭔가 법 집행한 조치 위법이 좀 있다 해도 마음대로 이거 무시 못해요. 일단은 따르게 돼 있어. 일단은 따르고 절차를 밟아서 권한 가진 개로부터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판정이 나와야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행정작용은. 그러면은 이제 위법한 영업정지 조치라고 생각이 든다. 일단은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 절차를 밟아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다든지, 소송하기 전에 또 판정기관이 있어요. 권한 가진 행정기관에다가 이 조치, 구청장이 한 영업정지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해서 없애달라 신청해서 판정 받는 절차가 있어. 그거를 우리가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건 소송이고, 권한 가진 행정기관에다 신청해서 취소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는, 그래서 판정 내려주는 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불러. 이렇게 잘못된 위법한 작용 취소해서 시정해달라, 없애달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야? 행정쟁송이라고 불러요. 그 두 가지야.
어디다 신청해서 판정받느냐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와 소송이라는 제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구제법 파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묶여 있죠. 예를 들어서 위법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법한 영업정지 조치 취소해달라.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돼? 위법한 영업정지 이제 안 따라도 되죠? 그런데 위법한 영업정지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무시는 못하니까 일단은 영업은 못한단 말이야. 그 못한 거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손해를 봤지 피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돈으로 물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또 배상까지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다 구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가지가 어떻게 돼 있어? 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논리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아까 뭐 있어요? 만약에 자 세무서 우리가 구청장이 A라는 사람에게 뭔가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이다 이런 말을 표현해. 그러면 자 구청장이 이렇게 국민한테 뭘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처분하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다 이 관련된 법이 있을 거야. 다 법에 따라서 해야 돼. 법에서 뭐 식품위생법이 됐든 무슨 법이 있을 거야. 그 법에서 뭘 위반하면 뭐 무슨 얼마 이하의 영업정지 할 수도 이렇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돼서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돼. 그죠? 그러면 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행정작용을 한 거야. 그죠? 영업정지 국민한테.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두 가지가 연결되겠죠? 이게 이제 이것도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이게 만약에 적법한 영업정지였다고 쳐봅시다. 적법이란 건 법에 적합하게 했어. 그러면 적법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고 안 따른다고 생각해봐. 나 이거 영업정지 조치 나 승복 못해. 그리고 무시하고 그냥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안 따르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강제 집행이란 말도 나왔어.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영업정지 처분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는 무슨 조치일까? 내용으로 따지면 영업하지 마라. 그죠? 물론 기간을 정해주고 하지. 예를 들어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하면은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무를 부과한 거야. 예, 의무를 부과한 조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를 덧붙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의무를 부작위 의무라 그래요. 부작위 한자 말이야 되게 이제. 그래서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했다 그래. 그리고 이걸 또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러면 부작위 하명 이런 말이 쓰여요. 응? 자 의무를 부과한 거야. 그러면 상대방 국민 A는 의무를 따라야 되거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의무를 이행을 안 한다. 계속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 그럼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그러면 법에 따른 조치. 이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법에 따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 어떻게 돼?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지. 의무를 이행하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 예상해 보면. 응?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응? 물론 이제 더 센 조치가 나가겠죠? 뭐 법에 보면 이제 허가 취소시킬 수 있도록 더 센 조치를 또 정해놨을 거야. 그 허가 취소도 영업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또 계속 영업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방법은 행정기관이 직접 영업하는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영업 못하게 영업하는 장소를 폐쇄시켜. 그러니까 문 다 잠궈버리고 자물쇠로 걸고, 응? 뭐 이런 식으로 영업 장소를 폐쇄시킵니다. 강제로. 그 안에 뭐 영업에 필요한 도구들도 다 뭐 거기다 놓고 잠궈버릴 수도 있고, 그걸 딴 데로 다 옮겨다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예를 들어 영업소를 강제 폐쇄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응? 네. 폐쇄 조치. 응? 이런 조치들이.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법에 있는 조치니까 예를 든 거야. 응? 법에 이거
강제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못하죠 또. 응? 근데 되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A 입장에서 볼 때 위법하게 영업정지 조치가 행해진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구제가 필요하죠. 구제. 응? 국민의 입장에서 구제가 필요해. 그러면 구제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고 또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약간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한다. 또 법원에다 소송을 한다. 이런 걸 다 묶어서 행정쟁송. 그죠? 응? 심판소송.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위법한 영업정지라고 인정되면 뭐 할 수 있어? 손해 입은 거 돈으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좀 말했듯이 행정기관이 강제로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강제 집행이라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응? 여러 가지 중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얘기한 거는 뭘까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요거 영업정지 처분 의무 부과하는 조치. 이게 바로 행정작용의 예란 말이야. 응? 요 파트가 이런 다양한 행정작용이 있는데 요 행정작용을 우리가 2편에서 행정작용을 공부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무 이행 안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법에 따른 조치들 뭐뭐 있느냐? 이게 제3편에서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라고 공부하는 영역. 어떻게 하면 되나? 그 다음에 요거는 구제. 그죠? 구제. 국민은 어떻게 잘못된 작용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응? 항상 어떤 작용과 관련돼서 두 가지, 이쪽이 되면 이쪽 경로 문제가 되고 이쪽이 되면 구제가 문제가 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탕을 이루고 다 이거 뭐예요? 다 이 구제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법이 정한 구제 절차 밟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행정에 관한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응? 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게 1편에서 그러면 이렇게 국민한테 행정 작용하는 거, 이것도 작용이긴 한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강제로 어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국민이 구제받는 거, 다 이 바탕을 이루는 게 다 정해진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행정에 관한 법에 관한 기초 지식, 이게 1편에서 먼저 공부하고, 2편, 3편, 4편,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응?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는 20문제 나오는데, 응? 20문제 나오는데, 제일 그것도 영역이 많이 나오는 영역이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앞 페이지로 가봐. 출제 경향 살펴보기 있죠? 응? 거기서, 물론 우리가 지금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전체를 그냥 쭉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이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더 많이 봐야 돼. 그죠?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3번, 4번 볼 때는 많이 나오는 쪽을 자주 보는 쪽으로. 그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출제 경향 살펴보기라고 보면 자, 맨 왼쪽에 대단원 이렇게 4개의 단원이 있죠? 4개의 단원 중에 1편은 한 2문제 정도가 평균. 그죠? 한 18%, 2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다. 그죠?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나온 편이네. 4문제나 나왔어. 2017년도 국가직을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한 4문제 정도. 아, 참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시험 준비라면 내년도 몇 번 볼 수 있을까? 시험. 몇 차례? 그죠? 한 3번 정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4월 달에 국가직 시험. 사회복지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볼 수 있죠. 4번 정도. 사회복지 자격, 2급 자격증이 있으면. 근데 이제 자격증 없는 걸 전제하면 4월 달에 국가직 있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시도 공무원 되는 거. 응? 서울시 공무원, 뭐 경기도 공무원. 그래서 지방직 시험. 그죠? 그 다음이 서울시도 지방직인데 따로 봐. 다른 시도는 같은 날 보는데 서울시는 따로
높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시는 응시 거주지 제한이 없어. 전국에 어디서나 주소지가 돼 있던 시험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3번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국가직, 지방직이라고 부르는 시험하고 서울시 시험. 세 가지 시험이 3번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직렬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직을 하면 한 번 더 볼 수 있었어. 작년까지는 교육행정직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어. 응? 근데 교육행정직을 지방직 보는 날 같이 봐버려서 이제 선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 3번은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만 합격하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합격하기 쉽지 않아. 왜냐면 한 군데 시험을 보고 발표가 금방 나오는 거 아니죠? 시험 보고 뭐 한 달 있다가 또 지방직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 합격자 발표에 나오기 전이라 공부했던 사람이 계속 보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붙는 사람은 3개 다 붙을 수 있고, 응? 떨어진 사람은 3개 다 떨어지고, 응? 네, 이렇게 되죠. 응? 그러면 이제 한 군데만 선택해서 가야 되죠, 붙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떨어진 사람 중에 차점자 중에 합격을 시켜요. 응? 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실력이 되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보는 시험마다 가서 다 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가면 돼요. 응? 네.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얘기하다 말았죠? 그러면 1편, 2편, 3편, 4편 중에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영역이 어디예요? 응? 작용법. 2단원이 제일 많이 나오죠? 2편. 응? 그 작용법이라는 데가 보통 한 7, 8문제가 나옵니다. 응? 통상. 보면은 40%가량을 차지하죠? 여기가 제일 중심이 돼요. 응? 그 다음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구제법 4편. 2편과 4편이 중심이 되죠. 4편.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이 구제. 여기가 보통 평균 6문제 정도. 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만 합쳐도 뭐 한 15문제가량 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5문제를 이제 통론, 행정법 통론이라 해서 1편에서 2문제, 2문제, 3문제, 2편에서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2편과 4편이 중심이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응? 이 비율은 크게 크게 어그러지지 않고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응?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은 옆에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도 차이가 나죠? 응? 옆에 딱 보면 2편, 3편, 4편. 그만큼 양이 많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2편, 4편이 어려운 용어도, 이제 행정법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는 그런 영역이고요. 예,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처음 공부하는 단계니까, 뭐, 어느 영역이 뭐, 집중적으로 이게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인 틀과 용어를 익혀야 되니까, 공부를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또 공부 방법 관련해서 우리의 행정법이라는 데서는 이제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법 규정이 있겠죠? 법이 실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법 규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법 규정의 뜻, 이 법 규정의 의미는 뭐냐? 또 이거는 어디에 적용된다는 거냐? 어디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냐? 해석, 이 법 규정의 적용, 해석이나 적용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학자들마다. 그죠? 네. 여러분이나 나다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걸 학설이라고 얘기를 해. 학자들의 견해.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는 뭐 여러 견해가 이제 어떤 복잡한 사안은 A 견해, B 견해, C 견해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여러 견해를 다 중시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 있죠.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를 다수설이라고도 하고 통설이라고 그래요. 통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통설의 입장을 주로 시험 문제에 냅니다. 응? 아주 소수 견해는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소수 견해가 소개되게 돼도 지문에 어떻게 낼까? 이런 견해도 있다. 그런 정도로
낼까 말까? 응?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를 문제에 이제 지문으로 내고, 그 다음에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법원이 판결 내린 거 있지? 그 법원의 판결 내린 걸 판례라 그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세 개 파트야. 말하자면 우리 행정법에서 이제 문제로 만드는 영역이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법 규정을 규정을 바꿔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낸단 말이야. 법이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규정해놨다, 잘못 이제 법 규정과 다르게 문장을 내거나, 그다음에 학설을 잘못 소개하거나 법원의 판결 태도를 잘못 설명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 지문 4개가 다 이 3가지 중에 3가지로 꾸미는 거야. 그런데 요 중에 요새 출제 우리 행정법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이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고,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 태도를 나타냈느냐, 판결을 보이느냐, 이 판결 태도, 판례, 이 두 부분이 주축이 돼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행정법은 이렇게 3개 파트에서 문제를 냅니다. 응?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으면, 어떤 작은 주제가 있으면 그 작은 주제와 관련해서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응?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와 법원의 판결은 어떤 태도를 갖고 나타내나,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이렇게 행정법을 소개하다 보니까 거의 다 갔어요. 혹시 행정법 공부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궁금한 사항 뭐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응? 네. 다른 건데 전면도 책하고 책 많이 바뀌었나요? 아,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법이 많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하고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전년도 책하고 상관없어요? 네, 큰 상관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뀐 게, 법 바뀐 건 없고, 책에서 아마 판례가 조금 추가됐거나, 1년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좀 중요한 판례 몇 개 나왔으면 추가됐거나 그런 정도일 거고, 그 주의해야 될 법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강의하다가 언급을 할 거고, 작년 책으로 봐도. 다만 뭐 순서대로 나가니까 페이지 차이는 조금 있을 거야. 페이지가 혹시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거야 뭐 수대로 따라가면, 목차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이번 기회는. 자, 그러면 또 있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다 하죠.